찝차라는 말 익숙하신가요? 이 말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찝차를 대신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차의 등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초 자동차 산업 후발주자였던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 GV70이 출시되기 전까지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렸던 이 차.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컴팩트 SUV 스포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야 SUV의 대홍수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종류의 SUV가 넘쳐나지만 80년대 자동차 시장은 흔히 정통 오프로더라고 불리는 투박하고 덩치 큰 SUV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SUV라는 차종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어마어마한 땅덩이 덕분에 몇몇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주행 환경, 높은 소득 수준으로 가족과의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일반적인 세단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험로 주파 능력,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을 갖춘 자동차가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적인 SUV의 개념이 탄생하는 계기였죠. 이렇게 미국 차를 중심으로 SUV 카테고리가 생겨났고 곧이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일본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서 크고 무겁고 비싼 중대형 오프로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갤로퍼도 이때 등장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1991년 도쿄 모터쇼, 이름 모를 듣보 브랜드 기아에서 내놓은 작고 가볍고 저렴한 도시명 컴팩트 SUV 스포티지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명 SUV라는 개념조차 완전히 잡히지 않은 시기, 터프함에 치중했던 당시 SUV는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운전자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은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상냥한 차는 아니었던 거죠. 오프로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승차감이나 주행 편의성 또한 세단에 비하면 좋지 못했습니다. 1세대 스포티지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차였습니다. 당시 SUV들이 모두 깍두기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을 때 세단처럼 유려한 곡선으로 디자인된 스포티지는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지금 보면 투박해 보이는 이 실내도 당시에는 도시 감각이 물씬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오프로드 록스타의 후륜구동 보디온 프레임 자체를 변형해 만들었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한 설계로 낮은 지상고와 안정적인 시트 포지션을 구현했습니다. 덕분에 SUV를 부담스러워했던 여성분들도 큰 불편 없이 운전이 가능했죠. 기존에 있었던 2.0L 가솔린 및 2.2L 디젤 엔진과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작은 차체, 가벼운 무게로 날렵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선사했습니다. 후에 개선된 엔진을 새롭게 추가해 동력 성능을 끌어올리기도 했어요. 또 도시명 SUV 컨셉이었지만 SUV의 필수 덕목이었던 사륜 구동을 갖춰 웬만한 SUV 못지않은 험로 주파 능력도 갖췄죠. 기술력 부족으로 보디온 프레임 구조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고 덕분에 오프로드 매니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포티지가 탄생한 데는 당시 기아와 제휴를 맺고 있던 포드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초창기 기아는 마츠다의 차를 조립 생산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를 통해 기아가 고품질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에 주목한 포드가 마츠다와 함께 월드컵 프로젝트를 기아에게 제안하면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게 되죠. 마츠다가 설계를, 기아가 생산을 맡았고 포드가 판매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차가 바로 1세대 프라이드죠. 미국에서는 포드 페스티바라는 이름으로 판매됐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기아의 능력을 인정한 포드는 두 번째 월드카 계획을 꺼내들었고 당시 고민하고 있던 컨셉을 기아에게 제안합니다. 풀사이즈 SUV보다 작고 가벼우면서 패밀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 SUV였죠. 자신감에 차있던 기아는 초기에 긍정적으로 포드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포드가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포드가 내민 조건은 연간 생산량의 절반인 10만 대를 기아가 맡는 대신 기아의 지분 50%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산업 규모를 비춰보면 혹할 만한 조건이었지만 50%의 지분 요구는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제안이었죠. 마츠다도 동일한 방식으로 포드에게 지분을 잠식당한 것을 알고 있던 당시 기아의 김선홍 회장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고 포드가 손을 떼면서 두 번째 월드카 계획은 무산됩니다. 공룡기업 포드의 제안을 호기롭게 거절했지만 독자적으로 신차를 개발할 노하우와 능력이 부족했던 기아는 마츠다 등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브랜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아는 포기를 몰랐죠.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기아 기술진과 경영진의 열정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1991년 일본차의 홈그라운드 도쿄 모터쇼에서 스포티지를 내놓게 됩니다.
포드를 비롯한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그야말로 깜놀. 현재까지 스포티지와 세계 무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컴팩트 SUV들이 등장하는데 상당한 자극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후발주자가 된 포드 역시 기아에 제시했던 컨셉으로 차를 개발해야 했고, 그 차가 바로 컴팩트 SUV 이스케이프죠. 1세대 스포티지는 다양한 파생 모델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기본형인 5도어 숏바디 모델을 시작으로 트렁크 공간을 키워 차체를 300mm 가까이 늘린 롱바디, 그랜드 모델과 그랜드를 기반으로 한 2인승 상용 밴, 빅밴도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초기형 그랜드 모델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의 텐트와 낚시 가방이 세로로 실릴 정도로 트렁크가 꽤 넓었죠. 내리막길 내려올 때마다 트렁크 쪽에서 매연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도 떠오르네요. 당시 유행에 발맞춰 3도어 소프트탑 및 하드탑 모델도 준비했지만 안전 문제로 아쉽게도 국내 출시되지 못했고 전량 북미에만 수출됐죠. 98년에는 범퍼와 그릴, 실내 디자인을 살짝 손봐 세련미를 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아멕스를 출시했고 2002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습니다. 2004년 2세대 스포티지가 출시될 때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록스타의 후속 모델이었던 레토나가 빈자리를 대신 맡았죠. 1세대 스포티지는 91년 남들보다 앞서 선보여졌지만 실제 양산되어 출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판매망 문제로 수출이 늦어지면서 94년 출시된 토요타의 라브4, 이어 등장한 혼다의 CR-V에게 북미 시장을 선점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단종 직전까지 총 54만 대가 판매됐고 그 중에서 45만 대가 수출됐을 정도로 해외에서 크게 선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아 스포티지를 각인시켰고 현재까지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당초 1세대 스포티지 후속으로 개발되던 차는 1세대 소렌토였습니다. 1세대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보디온 프레임과 후륜구동 설계를 적용한 것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컴팩트 SUV를 지향했던 스포티지와는 달리 더욱 커진 차체에 다양한 고급 장비를 적용했고 결국 소렌토라는 이름을 붙여 스포티지보다 한 체급 위인 중형 SUV로 출시했습니다. 이대로 스포티지가 가진 좋은 브랜드 밸류를 사장시킬 수 없었던 기아는 현대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하던 컴팩트 SUV 투싼의 플랫폼을 공유해 부랴부랴 2세대 뉴 스포티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철저한 도시명 SUV로 노선을 잡게 되면서 1세대의 오프로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이웃집 코란도처럼요. 무거운 프레임을 내려놓고 당시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한 모노코크 바디와 전륜 구동계를 채용해 훨씬 나은 승차감과 세련된 디자인, 높은 연료 효율로 무장했습니다. 볼륨감이 돋보이는 범퍼와 듀얼 머플러로 멋을 낸 외관은 신형으로 거듭난 경쟁차에 밀리지 않았고 실내 역시 도시적이면서도 견고해 보이는 디자인과 모노코크의 장점을 살린 넓은 공간이 돋보였죠. 뒷좌석 시트 방석이 낮아지면서 풀플랫 적재 공간을 제공했던 것도 좋았고요. 최근 신형 투싼 출시하면서 따로 광고까지 했던 기능이죠. 2.0L 가솔린과 디젤 엔진,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무난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2006년 2.0L 디젤은 VGT 사양으로 변경돼 출력이 30마력이나 상승했죠. 2007년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좀 더 도시명 SUV에 가까워졌습니다. 앞뒤 범퍼 디자인이 단순해지면서 마치 면도를 한 듯 인상이 한결 깔끔해졌는데 세련된 이미지의 드라마 스타 이선균과 배두나를 모델로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CF를 보면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했다는 게 잘 드러나죠. 저렴한 DMB 순정 내비게이션을 도입했고 몇몇 편의 장비와 출력 개선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면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작이 개척해놓은 컴팩트 SUV 시장은 강력한 후발주자에게 빼앗긴 후였지만 2세대 스포티지 역시 국산차 특유의 가성비와 대세를 충실히 따른 상품성이 이름값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적잖이 성공했습니다. 형제차 투싼과 비교하면 껍데기만 다른 같은 차였지만 이미 익숙한 스포티지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죠. 한때 판매량에서 수천 대 차이를 내면서 투싼을 압도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껍데기도 다르다고 하기 좀 그런 게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종종 헷갈리곤 했어요. 아쉽게도 커먼 레일 엔진을 장착한 일부 초기형 모델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해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금도 도로 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2010년 등장한 3세대 스포티지 R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2세대 투싼과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형제차였지만 디자인만큼은 확실한 차별화에 성공합니다. 앞서 출시된 2세대 소렌토와 함께 R이라는 서브네임이 붙었는데 혁명을 뜻하는 레볼루션의 앞글자를 따왔다고 하죠.
도심과 자연을 모두 아우르려고 했던 전작과는 다르게 기아차를 지금의 디자인 맛집으로 만든 주역이죠. 피터 슈라이어의 손길이 닿아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와 빌딩 숲이 어울리는 완벽한 도시명 SUV의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LED와 거대한 사이즈의 휠도 신선함을 더했고요. 직선이 강조된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디자인이 당시 국내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 봐도 질리지 않는 걸 보면 참 디자인이 잘 됐다고 느끼죠. 여러모로 서브네임이 아깝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 모델부터 후방 방향 지시 등이 무릎에 내려오게 됐죠. 이때 당시에도 좀 잘 안 보인다, 파손되기 쉽다 등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에까지 마수가 뻗었고, 아니 스포티지같이 지상고가 높은 SUV에는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카니발이나 K3 같은 낮은 차에는 왜 범퍼에 방향 지시는 거 없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 깜빡이 없이 훅 끼어든 K3에 놀랬는데 알고 봤더니 밑에서 깜빡이고, 실내 역시 세련되다 못해 미래적이기까지 했던 외관에 발맞춰 파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계단식 구조로 입체감을 살리는가 하면 기아의 브랜드 컬러로 자리 잡은 붉은 조명과 대화면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장비가 어우러지며 확실히 세대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해줬죠. 거대한 플라스틱 패널이 두드러져 고급감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파노라마 선루프 등 풍부한 편의 장비와 현대 기아차의 장기인 넓은 실내 공간이 돋보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특히 이때는 SUV라는 말보다는 크로스오버, CUV라는 말이 유행했죠. 이전에는 세단과 SUV를 선택하는 소비자층이 분명히 나뉘었던 반면 험로 주파 같은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해치백이나 외건처럼 세단의 한 종류,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건 2010년 전후였고 지금의 SUV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파워트레인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새로 개발된 2.0L R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사륜 구동이 더해져 해외 유수 모델과 경쟁해도 꿀리지 않는 동력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후에 2.0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얹은 TGDI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드디어 이름에 걸맞는 스포티한 동력 성능을 뽐냈죠. 비록 동력 손실과 연약한 브레이크 등 약점은 있었지만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K5와 함께 대표적인 사이언스 베슬 이미지를 갖게 됐죠. 2013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더 뉴 스포티지 R로 출시됐습니다. 휠과 범퍼 디자인, 리어 램프에 LED를 추가하는 등 소소한 디테일만 업그레이드 했는데 칭찬이 자자했던 디자인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죠. 기아차의 커넥티드 카 시스템인 유보가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설정 등을 할 수 있었고요. 운전석만 편해했던 통풍 시트를 조수석에도 드디어 넣어줬고 2열 리클라이닝, 2열 에어벤트를 추가하는 등 탑승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개선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단종 직전까지 글로벌 220만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했죠. 전작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일까요? 2015년 등장한 4세대 스포티지는 이전 모델만큼 칭찬일색은 아니었습니다. 램프를 치켜 올려 두툼한 차체가 돋보이는 디자인은 이전 모델보다 SUV다운 무게감과 견고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전작의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은 다소 희석된 모양새였죠. 측면과 후면부는 전작의 디테일을 이어받아 후속 차종다운 세련미가 느껴졌지만 문제는 앞모습이었습니다. 보닛과 나란히 배치된 헤드램프가 너무 높아 그냥 보기에도 균형감이 좀 떨어져 보였고 포르쉐 카이엔, 마칸이 연상되면서 왠지 아류작 같은 느낌까지 줬죠. 높게 자리한 헤드램프는 또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램프의 위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하향등 작동 시에도 포지션이 낮은 세단류의 운전자에게 강제 눈부심을 선사했습니다. 심한 경우 하이빔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죠. 최근 출시된 SUV들이 왜 이렇게 램프를 하단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아차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타일업 패키지라는 옵션을 마련했는데 낮은 트림에서도 19인치 휠, LED 램프 등 고급 디자인 사양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겉모습에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덕분에 투싼 같은 경쟁차와 비교해 풀옵션이 유난히 많이 굴러다니는 것 같이 보이죠. 실내도 수평과 대칭이 돋보였던 전작과는 달리 운전자 중심의 비대칭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각종 편의 장비와 그로 인해 늘어난 버튼을 조작하기에는 편리했지만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떨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실제 호불호도 많이 갈렸고요. 다만 이전 모델보다 넉넉해진 실내 공간에 더 풍부해진 편의 장비, 긴급 제동 보조, 후측방 경고 같은 최신 주행 안전 사양이 탑재되면서 여전히 뛰어난 상품성을 뽐냈습니다.
엔진도 기존의 2.0L R엔진에 이어 1.7L 디젤 사용과 2.0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신설되면서 가성비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했습니다. 이전에 2.0L 가솔린 터보나 투싼에 올라간 1.6L 가솔린 터보를 기대했던 소비자에게는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투싼과 차별화를 위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여담으로 역대 스포티지 중 가장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포르쉐를 연상케 하는 외관으로 짝퉁 카이엔, 짝퉁 마칸, 짭칸, GV70이 등장하기 한참 전이라 조선 마칸이라는 별명이 먼저 붙기도 했고요. 망둥어를 닮았다고 해서 망둥티지, 헤드램프 이슈로 붙은 눈뽕티지 등 디자인에 관한 별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4세대 스포티지 역시 보다 보니 괜찮다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전작의 디자인이 워낙에 훌륭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기대가 그대로 실망으로 이어진 케이스였죠.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K5의 2세대 모델 역시 비슷한 고초를 겪기도 했고요. 2018년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더 볼드라는 서브네임이 붙었습니다. 호평받았던 뒷모습과 측면의 변화는 최소화했고 전면부 디자인을 수정해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공격적인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도입하면서 K3에서 먼저 선보였던 4구의 주간주행 등을 적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최신 포르쉐의 그것과 흡사한 이미지가 되면서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노린 건지 뭔지 좀 헷갈리네요. 실내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 투싼 페이스리프트와 달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나 에어벤트 등 소소한 디테일을 수정해 정돈된 느낌을 줬고 오토 하이빔, 차로 이탈 보조 등 최신 안전 사양을 기본 탑재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사양을 추가하는 등 외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은 요소수 장치를 추가해 최신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했고 1.7L 디젤을 신형 1.6L 엔진으로 대체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2.0L 디젤은 동급 최초로 8단 변속기가 장착되기도 했죠. 출시 초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지만 4세대 스포티지는 한때 국내 기아차 월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소형이면 소형, 대형이면 대형, SUV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중간자 역할을 하던 스포티지의 존재감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막내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에 소형 SUV, 셀토스가 난입하면서 포지션이 애매해졌죠. 위에서는 베스트셀러 소렌토의 인기가 여전했고 아래로는 셀토스가 치고 올라오니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건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K3와 레이에 밀려 사라졌던 프라이드와 비슷한 케이스죠. 최근에는 배출가스 기준 미달로 2.0L 디젤 모델이 단종됐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했고 가성비를 앞세워 꾸준히 팔려나갔지만 예전의 인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었죠. 올해 공개된 5세대 스포티지는 3세대에 버금갈 만큼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전위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 현대차에 비해 보수적인 디자인을 가져갔던 기아차의 행보와는 달리 파격에 발맞추기로 합의를 한 것 같네요. 전작의 헤드램프 지적을 너무나 잘 수용한 나머지 한껏 잡아내렸고 이제는 어디가 눈인지 헷갈릴 정도로 LED를 적극 사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은 전작의 둔한 느낌을 많이 덜어내 늘씬한 라인이 돋보입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죠. CRV의 것을 참고한 느낌도 나고요. 후면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장이 무려 4660mm로 중형 SUV에 버금가는 체급을 갖추게 되면서 셀토스와는 확실히 거리를 뒀습니다. 르노 삼성 QM6와 가까운 수치죠. 요즘 애들 평균 신장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차도 갈수록 커져만 가네요. 늘씬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판매 국가에 따라 롱휠 베이스와 숏휠 베이스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고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롱휠 베이스 모델만 판매된다고 하죠. 또 그래비티라는 상위 모델을 준비해 범퍼 디자인 등 일부를 차별화했습니다. 기아의 패밀리룩이 호랑이로 시작해 상어로 가더니 결국 물고기로 자리 잡는 느낌이네요. 수평 기조의 실내 역시 외관만큼이나 파격적입니다. 기아차의 최신 모델답게 다이얼식 기어 레버가 적용됐고 대화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K8에 선보였던 가변식 터치 패널도 여기 쓰였네요. 덕분에 버튼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깔끔해 보입니다. 우째 상위 모델인 소렌토보다도 완성도가 높아 보이네요. 더 커진 차체만큼 공간 역시 넉넉해졌겠죠. 무엇보다 친환경에 대한 시대 요구에 발맞춰 디젤보다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설정해 여러모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물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도시명 컴팩트 SUV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념비적인 모델이자 기아차를 RV 명가로 만든 1등 공신 스포티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현대차의 지붕 아래 형제차 투싼과 많은 부분을 나누고 있고 잘나가는 집안 식구 소렌토와 셀토스에 치여 그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쟁쟁한 경쟁 모델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스타일, 뛰어난 편의성과 가성비로 무장해 도시명 컴팩트 SUV라는 정체성을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 결과로는 전세계 누적 판매량 600만 대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5세대 모델 역시 시작이 좋습니다. 사전 계약을 시작한 첫날부터 무려 16,000대가 계약되는 등 명불허전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스포티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계속해서 스포티지의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